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한미 정상이 대북 정책과 백신,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 남겨진 과제를 짚어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엄수된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도 영입 대상 잠룡으로 지목됐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주자들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모두 8명이 지원한 가운데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대구 경북 구회전은 한결같은 모습인데 무슨 이유인지 분석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인데요.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정리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면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주에 우리나라 기업체 공장을 방문하고 돌아가겠다, 한국에서 뵙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습니까, 센터장님께서? 저도 A+는 아니더라도 A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잘했다. 특히 미사일 지침 개정한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네. 북한 인권 문제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쿼드를 언급함으로써 한국이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저는 이번에는 전략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사일 지침이라든가 쿼드라든가 네. 미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의 시각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는데 대만 문제는 하나 빼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한미 공조가 튼튼하다는 점을 알릴 수가 있었는데 이 대만 문제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과도한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A+는 아니지만 A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A+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여러 가지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두 정상이 사실 마스크를 빼고 네. 이렇게 거리두기도 없이 이렇게 네. 했던 거는 코로나 극복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 한미 정상 간에 있었다. 이런 그런 틀거리 속에서 이제 백신 문제로 한미 간의 어떤 철통 같은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강조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55만 명의 한국군에게 모두 직접적으로 이제 백신을 마치겠다. 이거는 과거에 어떤 미국이 한국을 지원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가장 큰 성과는 저는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앤 겁니다. 이제는 네. 사실상 어느 지역에도 우리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자주국방의 어떤 시작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술이라든가 기후협력, 백신, 여러 다양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과시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어떤 성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쿼드 문제와 대만, 남중국해 이 문제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일 겁니다. 아마 양보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바이든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효과적으로 봉쇄하느냐인데 그만큼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대신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놓던 어떤 대북과의 어떤 관계, 그것을 성과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다. 즉 싱가포르의 어떤 회담의 성과를 인정하고 원래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대화의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요. 이제는 공을 사실상 북한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러한 시작점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어떤 정상회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두 분께서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개별적인 사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미일과도 어떤 비교점, 뭐 대조점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이 관심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도 없이 만났고 또 그리고 뭐 케이크, 뭐 햄버거 대신 케이크 이런 식사 자리도 가지면서 뭐 얘기를 나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지만 이 미국의 어떤 전통 외교의 회복 의지라던가 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미국 아까 이제 백신 문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백신 관련해서 55만 명분의 백신을 한국에게 지원하겠다, 우리나라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자, 55만 명분의 한국군 지원 백신 우리가 지원,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한미 스와프로 인해서 더 많은 백신을 들여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아까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도 A+를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래도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좀 더 지원을 해줄 방안은 없을까요? 뭐 그런 기대감은 저희가 가지면 안 될까요? 사실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미국이 한 8천만 분을 지금 해외에 공급하겠다. 이건 우선 공급량입니다. 말씀드리면은 9월 이후에는요, 백신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우리 국민들이 5월 말, 6월, 7월 달까지 맞을 백신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백신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 발표로도 250억 달러, 그러니까 26조나 7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미국에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분량, 저는 한 1,000만 분 정도면은 만족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분량이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운 거고요. 지금 뭐 민간 계약 차원에서 이것을 만회한다고 하는데 역시 그 시기가 9월달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해서는 부족했다,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타깝다라는 평가 해주셨는데 이 백신 문제 관련해서 사실 한미 양국이요, 교수님 포괄적 파트너라고 이번에 이제 성명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합의를 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백신 문제에 대한 평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더 많은 백신이 들어오면 좋죠. 문제는 사실 한국이 백신 뭐 맞는 거나 또는 뭐 방역이나 상당히 사실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미국이 줄 수 있는 물량도 지금 사실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게 꼭 줘야 되느냐? 이거는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한테 몰아줬다. 그렇다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 상징적으로 한국군 전체에게 그것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을 이제 합의한 거,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모더나의 원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억 양분의 어떤 양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걸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백신 문제는 이미 이번 기회에 해소됐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한미 간의 배터리와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3땡큐였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뭐 기업인들, 그만큼 우리 기업인들이 큰 보따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화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만큼 미국도 우리에게 조금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백신 55만 명 가지고는 좀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뭐 어떻게 인센티브를 저희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봐야겠죠. 근데 좀 전에 이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발표에 의하더라도 26조, 27조고 우리 발표에 의하면 44조인데 55만 명 백신만 받아오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좀 전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워낙 인도랑 브라질 이런 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미국 내에 이런 공감대 형성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이제 장병들부터 우선 백신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한국을 백신 그 허브 지역으로 이제 그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참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한 게 같은 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경우에 저도 사실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의원회견을 할 때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뭐 안다고 할 수 있는 사이는 전혀 아닙니다. 기억도 못할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하던 얘기, 뭐 북한 인권, 대만 해협 이런 얘기 계속 했던 얘기 계속 줄기차게 해오는 거고요. 뭐 영내에서 법치, 인권 이런 얘기 그죠? 원칙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성명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번에 성명서를 보고 제가 놀란 거 하나는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이런 얘기가 새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항상 뭐 저희가 얘기하자는 원조 국가에서 이제 이 정도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왔다는 것처럼 경제 협력의 대상이 된 거죠. 전략 물자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이제 미국 가면 그전에는 기업 공장을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도 많이 하죠. 각 주의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이제 그 경제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경제 협력을 안보의 지렛대로도 활용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말 중요하고 관심을 모으는 이슈 바로 북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을 좀 같이 보면요. 한미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깜짝 발표된 내용이 있었어요.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새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대북 외교통인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지금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유보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합의가 어떻게 본문에 포함되어 있냐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남북과 북미 간의 기존의 합의를 이렇게 나가요. 그건 뭐냐면은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다 포함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북한이 매력을 느끼진 않을 것이다. 네. 성킴 대사가 임명이 돼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인권 문제 제기의 심각성을 우리 정부가 과연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제기로 해서 앞에 두 가지를 저는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A뿔을 드린 건데 네. 다시 북한과 대화한다면서 인권 문제 입장을 바꾼다. 중국과 관련된 입장을 바꾼다. 이러면 A가 아니라요. F로 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관된 정책을 전개하는 건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측에 많은 설득을 했고 그 결과로서 성킴 대사가 임명됐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이 아직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북한이 주시면 당장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지만 제 전문가적인 소양으로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공동 발표가 나올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이 한미 정상이 이 중국 문제,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와 쿼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명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대중 전략, 대미 전략 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큰 방향성에서는요,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중 관계 발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서 나온 내용을 높게 평가합니다. 네. 다만 대만 문제는요,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데 너무 앞서서 지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섰다. 왜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미사일 지침 개정한 것도 우리 국방력 차원에서는 좋지만 결국 800km 이상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중국 문제에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셈법이 있는 거예요. 쿼드도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번 쿼드는요, 쿼드에 가입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간 거죠. 높게 평가해요. 그런데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첨단 산업에 우리가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데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문제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것만 빠지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말로 진일보된 합의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후과가 따를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 중국의 예민한 부분들이 이번 공동성명 그리고 회담에 좀 담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 삭제했어요. 같이 내용을 보시면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서 회담과 관련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글은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남긴 내용 좀 어떻게 보세요? 삭제는 했지만 외교는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사실은 이 흐름을 알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미국과 중국에서 중간자적인 위치를 취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확실히 미국 편에 섰다.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따라서 그걸 설명하라고 하는 건데 저런 외교적 행보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것은요,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지 네. 당장 한국이 입장을 바꾼다? 중국의 구체적인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간 또 정상회담에서 쌓아올린 미국과의 신뢰를 다시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갑자기 A가 F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요. 예. 이러한 기조를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풀어가야지 우리 외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입장 전환을 사전에 충분히 외교적 행보를 거치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 하나하나 뜯어봤고요.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 마을에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권한대행이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보이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지금 김부겸 총리가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대표 이렇게 모여서 이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여야, 특히 이제 여야 인사들 다 모이긴 했지만, 특히 여권의 이 대권 잠룡들이 처음 출동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인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갔을까요? 뭐 추도하는 마음이 컸겠지만 어떤 의도, 뭐 정치인들은 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바로 내년에 이제 선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 모두 다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권은 뭐 당정청 모두 다 결집이 됐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날 이제 사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와 함께 먼저 이제
인사를 했고 참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의 어떤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대응으로서 자격으로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국면이 되다 보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를 이제 맞아서 참배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뭐 많은 그 PK의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 네. 이런 것을 내실은 좀 도모하고자 하는,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지금 여기 참배에 깔려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징적인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발언 들으셨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 추도식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어떻게 참석을 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오늘은 안 왔어요. 이미 다녀갔다라는 거예요. 그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동행을 했고요. 좀 어떻게 의미를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추도식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저는 역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였습니다. 원래도 뭐 참석하는 게 당연한 인물들이지만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열렸던 이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DMZ 포럼인가요? 네. 북한과 관련된 포럼 행사에 참여해서 이재명 지사 옆에 나란히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그동안 친문이라는 말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을 표현했었습니다만 이 친문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까운 친노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서 부상한 새로운 주류 친문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 조금 분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마치 짝을 맞추듯 이재명 지사 행사에도 가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란히 움직이면서 계속 이 활동의 보폭을 넓힌다는 것은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구친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친노는 차기 대권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에 중요한 게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출신이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21대 국회에 초선으로 들어온 새로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들이 네. 이해찬 전 대표나 한명숙 전 총리의 이 같은 움직임에 호응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는 그림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친문 내부에서도 일부는 이재명 지사에게 또 일부는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에게 흩어지면서 친문이라는 거대한 주류 세력이 조금씩 이제 조각조각 나는 분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것인지가 남은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비주류라고 말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은 것부터 그 옆에 어느 순간 이해찬 전 대표가 계속 함께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새로운 주류로 이재명 지사가 부상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에는 뭐 여권에서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모두 다 총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럴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와 먼저 이 참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또 이 친노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총리 등이 참석을 한 것을 두고 벌써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지원 의사, 지지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두하 변호사님 이 두 사람 뭐 벌써 이재명 지사 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도 분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석에서 민주당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현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전에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친노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이재명 지사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런 포럼을 만들 때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보완해야 될 점 중에 하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회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대통령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경험이 없고 나머지 경쟁자들 뭐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이 두 분은 국회 경험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여권의 잠룡들이 대부분 국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경쟁자가. 근데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이제 약점으로 내지는 보완점으로 지적됐던 이재명 지사의 의회 경험이 이제 보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DMZ 포럼에 가서 여기 참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책을 계승하면서 그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을 계승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인도스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상당 부분 정치권에서 흘러다니는 얘기여서요. 사실 이제 쏠림 현상은 거의 현저하게 눈에 보일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추도식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SNS에는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같이 보시면 사람 노무현을 기억합니다라고 밑에 쭉 글이 길게 써져 있고요. 또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한명숙 전 총리와 만났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추도식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교수님. 그래서 이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친노의 마음을 잡기 위한 행보가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경선의 수준의 상황으로 진입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김경수 지사를 만난 거는 PK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친문의 적자의 이미지를 지금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경선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들을 업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부분으로 결집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상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2007년의 대선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지금의 여권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되돌켜 본다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권의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누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재창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점점 더 세력이 이제 결집이 되는 그런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율을 준비해봤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5% 기록하고 있고요. 우선 여권 인사들만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 정세균 전 총리는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강,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강, 2중 다 약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빅3라고 했을 때 이 뭐 1강은 있지만 2중 같은 경우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1강을 따라잡는 이 모양새가 이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하겠느냐. 또 지금 이서 변호사님이 또 의정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이 선거를 보셨을 때 지금 정도 남은 시간이면은 이 뭔가 따라잡거나 이 세 사람이 각축전에 벌일 만큼의 이 경쟁률을 서로 비슷한 경쟁 지지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들을 쏠림 현상이 현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들이 참 예민해요. 이제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은 다음번 본인의 선거 공천 그리고 선거 결과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권, 그러니까 미래 권력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현역 의원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민심이랑 접하니까 민심의 흐름도 잘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이렇게 많이 쏠린다는 거, 그리고 지금 친노가 전부다 내지는 친문이 전부 다 인도수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쏠린다는 거는 뭐 지지율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 만회할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상황이 그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봤을 때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고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럼 9월까지는 정해질 테면 다음 달부터는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요.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관우 교수님하고 한참 이 얘기를 하다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이낙연 전 총리나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장점이 많으시죠. 친화력도 있고. 근데 사실 좀 늦게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늦게 시작했다. 네, 이낙연 네.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는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단일화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서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그렇지 뭐 단일화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권의 대선 경선 레이스는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경선 정말 초반 중에 초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주의하시고 저희 분석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야권 관련 움직임도 좀 전해드리면요. 정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분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에 계속 조용하다가요. 행보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현장에 갔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같이 있던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꽤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다라고 하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다녀온 건데 저는 우선 네. 아무런 수행이나 공부 인력 없이 진짜 혼자 다녀왔다는데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이 행사할 거면요. 기획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사진도 찍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던 웨이퍼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는데 윤 총장이 웨이퍼 들고 있는 사진도 찍을 테고 막 온갖 행사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그러지 않았고요. 네. 사진도 보면 이거 참 마지못해 찍었구나라는 느낌이 역력할 정도입니다. 마지못해 찍은 느낌이 났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이거 아마 이 뉴스의 라이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뭐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운전을 조카에게 맡겼다고 해요. 운전을 조카가 네. 했습니다. 조카가 네. 운전해서 정말 아무런 수행 없이 네. 뭐 이 공보나 다른 수행 인력 없이 혼자서 이 이종호 교수와 정덕균 석좌 교수 만나서 3시간 반가량 연구소를 둘러본 것이고요. 또 많은 여의도의 정치인이나 거물급 주자들은 현장 행보 가도요. 거기에서 30분 이상 잘 안 있습니다. 30분 정도 한 다음에 하고 간 다음에 하고 헤드라인 될 만한 기사가 나갈 만한 멘트 따고 예쁜 사진 찍고 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3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반도체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앞서 권순우 자영업 연구원장 만났을 때도 3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고요. 정순국 교수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행보마다 수행 인력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게 전문가들 눈에 일단 합격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선구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리더의 덕목은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잘 캐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네. 분야에서 자신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데 이 노동시장 관련해서 정순국 승가대 교수를 발굴해낸 것도 많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여기 이 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알아주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뭐 뉴스나 이런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게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의 안목인지 아니면 윤 총장을 돕는 사람들의 보좌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탁월한 선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행보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명이 길어져도 뭐 일정 부분 아까 우리 여론조사표 본 것처럼 지지율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대권 아직 뭐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 또 정치 문법이 이때까지의 정치 문법과 다르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예쁜 포장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 실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뭐 예쁜 사진만 찍고 가는 정치인들이 많다 하시지만 또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는 또 정치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남아서 포럼도 지켜보고 세미나도 지켜보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벌써 지지 모임이 형성이 됐고 지지 모임에서는 출간 뭐 그런 게 출간뿐만이 아니라 당도 이제 뭐 만들고 착착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기존 정치 문법과는 정말 다른 건 맞거든요. 앞에서 깃발을 내세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뭔가 추대하는 느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주변에서 이런 그룹들이 형성되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예컨대 캠프다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거지만 그렇게 공식적인 거 말고도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후보랑 교감도 안 된 상태에서 그들끼리 만들어 놓고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지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도 33인이 참여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인식되고 있는 뭐 이름들은 송상현, 뭐 진중권, 김민전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여기 발기인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주력이 돼가지고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분들이 사실상 이 모임을 갖고서 뭐를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 빨리 정치 선언을 하고 공식적인 캠프를 열어서 사실상 어떤 입장이 본인의 입장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을 막는 일종의 이제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한창 이제 띄우고 칭찬을 하고 얘기를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남은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최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또 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본인 스스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만큼은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첫째로 이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비교적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 다 자기가 피하고 자기 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불란세 마크롱이 시도했던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같이 들으셨다시피 지금 김 전 부총리를 마크롱 대통령의 비유도 하고요. 변호사님.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뿐만이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잠룡 중에 한 분으로 언급이 되고 또 팬클럽도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언급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그 김동연 전 부총리를 마크롱 대통령에 비유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또 마크롱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예. 플랜 B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언론인들이나 기업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일정 부분 준비는 해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통해서 전국 강연을 다니고, 그다음에 뭐 최근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자서전도 출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야 모두 정치인들하고 친화력 좋게 잘 지내고 있고, 서울시장이나 국무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도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 출마 여부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네. 준비는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는 뭐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면 거의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지켜봐야겠군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임기가 꽤 남아 있으셔서 예. 이제 내년 올해 말까지는 내년 1월 초까지 이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입장을 아직 못 밝히겠다, 밝힐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딱 잘라 거절은 안 하신 것 같아서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대법원장을 하고 네. 싶어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셨나? 이 부분도 좀 이제 하반기에 여름에는 뜨거워지면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취재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은 오늘 여야 대선 잠룡들 움직임 전해드렸습니다. 세종.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처럼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포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상에 으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투기 의혹의 으뜸이 돼버렸습니다.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지은 관세평가분리원 청사. 1년 넘게 텅 빈 유령 건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공무원들이 어거지로 지은 겁니다.
혈세를 좀 먹는 그런 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타당치 않은 거는. 관세청, 행복청, 기재부, 행안부, 최소 4개의 중앙부처가 개입되어 있었던 만큼 걸러질 수도 있었지만 삽을 풀 때까지 누구 하나 몰랐습니다. 그래놓곤 하는 얘기가 고시 내용, 법을 잘 몰랐다라네요. 민간 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이게 말이나 되는 핑계입니까? 한 해 예산 550조 원을 다루는 정부의 부당 행위를 거를 자정 시스템. 그런 능력조차 없다는 게 의아할 뿐입니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어이없게 낭비된 것도 황당한데 이 유령 청사 덕분에 관평원 직원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코앞인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특별 공급 아파트까지 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세종시에서 살지도 일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세종시 안에서 사무실을 옮긴 한전 직원들은 도대체 왜 차로 30분 거리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왜 특공을 받아야 합니까? 개인보다는 제도가 만든 허점이고 부패라지만 결국 제도의 주체도 사람입니다. 무주택 10년이 넘어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 정부 약속 믿다가 전세 난민 되어버린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을 울게 한 공무원들의 특공 재테크. 이게 공정입니까?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 그새 바뀌었습니까? 조선시대 관료들은 삽을 산 거를 불문율로 삼았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와 거절해야 할 3가지를 일컫는데요. 재임 중에는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특산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기를 부업 삼아 땅도 사고 집도 늘리고 세종시 특공까지 먹었으니 사관왕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정치권 문제인데요. 정치권 이슈 중에서도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로 인해서 이제 당 대표에 나서겠다는 8명의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27일 날 이제 5명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이 판도가 이제 신구 대결로 가면서 신구 대결 양상으로 가면서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하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이 여론 조사 결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호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원외 인사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9%,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16%, 주호영 전 원내대표 7%, 김웅 의원 4%, 그리고 홍문표 의원 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학자인 김건욱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 선거 누가 앞서고 있냐? 여론조사 결과로서는 저렇게 이준석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 원내 인사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높습니다. 하지만 당원과 여론조사 7대3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누가 앞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는 70대 30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70이 대의원이고 당원이에요. 그리고 30%의 여론조사도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원이 이제 결정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면 이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8명이나 많이 나왔느냐? 국민의힘당이 사실 굉장히 위축이 돼가는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재보선 승리가 결정적이죠.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준석 전 최고라든가 신예들에게 많은 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분들 젊은 사람들이 조금 뭔가 변화를 이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거기다가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로서 또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겠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원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30,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30, 그 다음에 PK 지역이 25%예요. 절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남의 지지를 받는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수도권의 30% 대부분이 영남의 어떤 기반을 둔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전히 영남에서 선택한 분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각에서 나오는 분석에 보면 영남 표심이 50%, 거기에 간접적으로 영남과 얽힌 당원들이 80% 이상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영남 표심을 누가 얻느냐, 이것이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신구 대결 구도로 가면서 관심을 많이 모으는 신의 3인방 김웅, 김은혜, 이준석 후보 세 분이 어제 또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뭐 코인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뭐 화제성을 모은다고 할까요? 경선 흥행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영리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 자체를 세대교체 선거로 규정짓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누가 됐든 결선에 컷오프를 통과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단일화를 통해서 이 신진그룹에서 반드시 당대표를 내겠다는 의지가 지지자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 경선에서부터 어차피 신진그룹 이제 영남표 못 받고 중진한테 안 될 거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될 수도 있겠다 한번 투표해보자. 이런 어떤 이 바람을 지지자들에게 몰아넣는, 불어넣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토론회를 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젊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설령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못 되어도 예를 들면 지금 뭐 빅3가 소위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중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어도 이제 이 초선그룹이나 신진그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배제한 채 당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가 물론 이 당선되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 당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선거라고 봤을 때 이미 사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당대표 되는 것 누구냐와 무관하게 신진그룹 쪽으로 국민의힘의 무게추가 많이 기울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공약을 보게 되면 청년 할당제나 호남이나 여성 의원들에게 비례대표를 많이 배분하겠다. 이건 다분히 젊은 당원들 그리고 청년 당원들이나 수도권 당원들의 민심을 많이 반영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이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공약을 발표하게 되면 청년들을 적극 배려하는 그러한 공약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저도 선거 결과는 김관욱 교수님 분석처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프레임 측면에서 이 신진그룹이 선전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만 보여드렸는데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영선, 초선 의원들이 토론 배틀을 벌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얼마 벌었냐 이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물은 건데 선거 몇 번 치를 정도다 절대 많지 않다 뭐 지난 선거 비용 선관위에 있으니 보면 된다 이렇게 날선 또 토론을 또 벌였고 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안 돼도 그만두실 거냐 이렇게 김웅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김웅 의원은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결기다. 험지로 많이 가는데 다른 당은 우리 당은 아무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많이 나왔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아까 보셨지만 여론조사에서 높은 이 여론 지지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견제구를 많이 날린 것 같습니다. 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능력 타고난 사람인데 보통 청년 대표 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외 인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 1%.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하버드 출신 이런 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청년 할당제 폐지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느 선거든, 뭐 어느 당이든, 어떤 선거든 항상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제 김은혜 의원이 상위 1% 이런 운운하시는 거는 좀 이제 본인한테 다시 역공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이 그 이준석 전 최고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상위 1%의 삶을 사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있거든요. 실제 그런 얘기가 계속 네, 나왔었죠. 저 그렇게 토론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젊은 분들이 토론회를 벌이고 이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관심을 끌고 이런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게 너무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예측이 가능하고 뭐 투표해봤자지 뭐 이렇게 투표 포기하는 분이 많아질 것도 아니고 지금 뚜껑 열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투표 참여율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ARS도 보통 4번 돌리는데 이번에 8번까지 돌리겠다고 하거든요. 당내에서 그만큼 이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할 때 이 정도 관심 없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저는 그렇게 언급하시면 또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관심을 끈 적도 별로 없고 야당 당대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록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바로 직전 2019년에 전당대회 때 제가 선거관리위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당대표 컷오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3명이 네. 나오셔가지고 그냥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컷오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대로 8명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컷오프가 필요하고 편향성이 하니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역동성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바람직한데 결과는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표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영남 지역 저도 대구지방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인데 영남 홀대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당심이 반영될지는 지켜봐야지만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후보들은요, 가장 좀 공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해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TK로 많이들 모이고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도 같아요. 지금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2주 동안 머문다고도 하고요, 평론가님.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TK 당원 비율이 가장 높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2번의 지난 보수 정권 대통령도 다 TK 지역에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권을 잡으려면 TK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세대 교체라던가 새로운 정치를 기치로 내건 젊은 주자들이 TK 가서 2주 있겠다, TK 시도당 간담회에 참석해서 인사한다,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만 네. 이 젊은 깃발을 들고 나왔으면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나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물론 당선이 지상과제인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원들 많은 곳에 가야 되고 TK 민심 잡아야 한다는 게 맞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그동안 TK에서 정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도권 험지에서 고생한 것들을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알아봤기 때문인 것이고 이 보수 정부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거물주자들에게도 망설이지 않고 순소리했다는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지키는 게 사실상 이 전당대회 결과와 무관하게 본인의 브랜드 가치, 앞으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같이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초선그룹인데 대구시도당 간담회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 뭐 TK를 무시하라, TK에서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네.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물론 당원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공략해야 되는 호남 지역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모든 후보들이 다 일제히 TK 쏠림으로 간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콕 집어서 이 초선 신진그룹 비판했지만 중진들은 애시당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별다른 뭐 메시지를 낸 것도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으려면 중진들도 더 크게 비판을 받아야겠죠. 네. 중진들과 신예들 앞으로 어떻게 뭐 한 달은 아니지만 한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슈가 저희가 뭐 잡은 건 아닌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워낙 그 발언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관련된 내용을 또 마지막으로 김건희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SNS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원의 표심을 노렸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떤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실 발탁이 됐잖아요. 그것도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이준석 전 최고가 뜬 거는 어떻게 보면 20대 지지를 이렇게 결집시키는데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대의 어떤 지지를 결집시키고 거의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받았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다고 해도 20대 젊은 층들의 어떤 지지를 계속 이 당에게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지 않을까. 다시 또 남들처럼 똑같이 TK 지역으로 와서 2주를 지낸다는 것은 매우 구태의연하다. 뭐 이렇게뿐이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컷오프는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결과는 다 같이 함께 지켜보시죠. 네, 다음으로 저희는 검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어떤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냐? 좀 워낙 기한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장해찬 평론가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죠? 네, 6개월 전쯤이었는데 지난해 11월이었을 겁니다. 이용구 차관이 이제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택시를 탔는데 좀 술이 많이 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우는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만 네. 그 당시엔 이 수사가 그냥 뭐 특별한 합의를 통해서 특별한 진척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사불벌죄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내사 종결했죠.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이 다시 드러났는데 이 택시가 운행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운행 중으로 해석될 만한 상태 아니었느냐. 시동이 켜진 상태이고 미터기도 계속 켜진 상태였다면 우리 법에서는 이걸 운행 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운행 중에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사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가 발각되면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수사가 경찰에서 이렇게 일찍 덮였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용구 차관이 그 이전에도 법무부 실장으로 있었던 현재 여권의 실력자였던 것이 아니냐. 수사가 묻힌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폭행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의 또 다른 본류로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네,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나서도 한 4개월이 지났어요, 변호사님. 이 소환 시기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사실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렇게 명확한 사건은 좀 더 빨리 끝냈어도 되거든요. 네. 지난 2월에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빨리 끝내는 사건은 3개월, 길어야 6개월인데 6개월까지 갈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명문 규정이 명확해요. 운행 중이라는 게. 그럼 이게 판례로 다투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채널A 취재 결과로 영상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저희 채널에서 취재를 했죠. 네, 채널에서 취재를 해서 그러면 고발인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의 진술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의 취재로 영상까지 나오면 이게 조사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할 법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끌 게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초경찰서 경찰관들 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살한 의혹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이 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이 사건 이게 의혹이 있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폭행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거든요. 이게 전제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빨리 결론을 낼 수도 있었고 낼 능력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다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새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그래도 결론을 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한 이 시점에 대한 어떤 의아함 이런 것들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새 검찰총장이 들어서기 전에 이런 정권 관련된 수사들을 정리하는 그런 마무리 수순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뭐 정치적 부담을 덜으려는 그런 어떤 일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직 이제 법무부 차관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지금 뭐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이 경찰이 이렇게 모든 사건에 6개월씩이나 걸린다는 이미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경찰에게 많은 수사권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을 보이고 좀 더 역량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특히나 법무부 차관일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거침없이 수사한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늦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26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예요. 야당에서 요구는 했지만 여당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 참고인만 채택이 됐습니다. 자, 서민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2명만 채택이 됐네요, 평론가님.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김호수 총장 청문회뿐만 아니라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안 해줘도 너무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당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다 채택 안 해줍니다. 그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처럼 이번에도 증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주요한 장관급 인사 청문회마다 논란이 될 만한 증인들은 다 안 받아줬습니다. 지금 의석수가 워낙 많고 상임위를 장악하다 보니 본인들 마음대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항상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고 이 여당 야당이 바뀌어서 여소야대 전국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미래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야당이 요청한 이 증인 중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빼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이 국회 청문회 나오라고 하기엔 너무 거물급 인사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변호사들이나 뭐 이광철 현재 민정비서관이나 이런 김호수 총장과 관련된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마저 아예 채택을 안 하고 서민 교수 등 2명만 참고인으로 받아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증인 채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감추려고 떳떳하지 못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은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을 좀 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부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보면은 반부패부, 강력범죄 수사부에 대한 어떤 축소나 뭐 통합을 통해서 직접 수사에 대한 그 부서를 모두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정권을 향한 뭐 어떤 수사, 정권 인사들이 개입된 수사, 그 수사팀들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제 뭐 검사장이나 차장, 뭐 부장 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동기들이 예상을 하기를 검찰총장이 바뀌고 나면 아주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까지 있다면 더 하겠죠. 증권범죄 합수단을 남부지검에 새로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건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부를 축소한다든가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거. 지금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나서 뭐 6개월이 채 안 지났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수사권을 거의 박탈하다시피 축소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건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구 차관 소환 소식과 함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 신의 한 수 김태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은 질주 본능을 일으키는 영화로 또 준비를 했네요. 네, 그런데 단순히 자동차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화려한 영상미 속에 가족애까지 담겨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와 포드 대 페라리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20주년을 맞은 분노의 질주 이 시리즈의 또 9번째 이야기네요.
네,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며 전 세계 흥행 수익 약 59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7천억 원을 달성한 영화인데요. 특히 이번 시리즈는 저스틴 린 감독이 7년 만에 귀환하면서 영화 팬들의 이목을 단숨에 모았습니다.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일주일 만에 4억 뷰를 돌파, 역대 영화 예고편 글로벌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관객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한 겁니까? 네, 북미보다 무려 37일이나 빠른데요. 첫날 40만 관객을 모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닝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까지 89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김 기자가 보는 인기 요인 어떤 거죠? 아무래도 분노의 질주 하면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차량 액션 장면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뜬금없는 우주 비행이라든지 또 다치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황당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묘기에 가까운 차량 추격 장면은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특히 도심 추격에 등장하는 괴물 장갑차 4.25m의 높이에 무게가 무려 26톤이라고 하는데요. 4개월에 걸쳐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이맥스나 4DX로 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다음 영화는 2019년에 개봉했던 포드 대 페라리죠. 네. 그 당시 겨울왕국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작품성과 재미, 감동까지 다 잡은 명작입니다. 92회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일단 배우들부터도 눈길을 확 끌어요. 네, 연기의 신, 연기의 장인이라 불리는 크리스찬 베일과 맷 데이먼을 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화제였는데요.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더 놀라운 건 실제 주인공들과 정말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묘사하기 위해 크리스찬 베일은 30kg을 감량했고요. 맷 데이먼은 생애 첫 파마를 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네, 배우들의 변신도 시선이 많이 가지만 영화에 나오는 이 클래식 자동차들이 참 매력적이에요. 네, 직접 제작하거나 대여해서 비슷한 분위기를 담아냈는데요. 개조 레이스 자동차를 제작하고 유사한 모형, 세계에 몇 대 없는 차량을 공수해 촬영했다고 해요. 또 박물관에 소장된 자동차도 빌려서 영화 속 완벽한 레이스 장면을 연출해 사실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객들은 그 시대,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시원한 자동차 액션 영화 만나봤습니다. 김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내일 나루히토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합니다. 부임 후 4개월 만인데요. 꼭꼭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강대사와 일왕의 만남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개선될지 관심이 갑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한 국가에서 모든 지자체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건 세계 최초인데요. 우리나라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순수 우리나라 토종 SNS인 싸이월드가 빠르면 올해 7월 재개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싸이월드의 가상화폐 도토리 환불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진행될 방침입니다. 환불 가능한 도토리는 39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죠. 이번 주 수요일 밤 보름달이 붉게 물듭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과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져 더 크고 더 밝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이 동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네, 홍앵커 어제 이어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온종일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 낮 기온 26도, 강릉은 30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네요. 네, 슬슬 여름이 오는 듯하네요. 이번 주 날씨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좀 자주 있습니다. 내일 새벽엔 경기 북부에, 모레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